한남동의 밤은 강남의 그것과는 다른 밀도를 가진다. 이곳의 어둠은 더 무겁고 더 은밀하며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선 자들만이 공유하는 침묵의 카르텔로 둘러싸여 있다. 내 손에 들린 히비키 30년산의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잔 안에서 영롱하게 흔들린다. 이 한 잔의 위스키에는 세월을 견뎌낸 오크통의 인내와 장인의 고집이 녹아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인내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영혼들의 총흑일 뿐이다. 나는 이 쓴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내 시신경을 자극하는 불쾌한 진실을 씹어 삼킨다. 바로 내 앞 테이블, 가장 비싼 조명이 떨어지는 자리에 앉은 한 쌍의 남녀를 보자. 남자는 톰 브라운의 회색 수트를 갑옷처럼 두르고 있다.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바지 기장, 완벽하게 계산된 넥타이의 매듭, 그리고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겉모습만으로 그는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처럼 보인다. 자본의 힘으로 자신을 포장한 그는 스스로를 이 도시의 주인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관찰은 그의 값비싼 껍데기를 뚫고 그 내면의 빈곤함을 직시한다.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확히 120초, 그가 견딜 수 있는 침묵의 한계는 고작 2분이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마자 혹은 여자가 칵테일 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는 그 짧은 찰나의 공백을 그는 견디지 못한다. 마치 산소가 부족해 허덕이는 익사자처럼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향해 뻗어나간다. 그 움직임은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척수반사에 가까운 생물학적인 경련이다. 화면이 켜지며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블루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춘다. 그 빛은 현대판 소마의 서광이다. 올더스 헉슬리가 그의 저서 멋진 신세계에서 예언했던 우울과 불안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완벽한 마약. 소마, 서울에서 소마는 알약의 형태가 아니라 6인치 직사각형의 검은 거울 속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배급된다. 그는 지금 중요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도 급박한 비즈니스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내 눈은 그의 엄지손가락이 만들어내는 무의미한 궤적을 쫓는다. 그는 인스타그램의 피드를 위로 쓸어 올리고 있다. 타인의 과시욕이 버무려진 사진들, 자극적인 쇼폼 영상들, 의미 없는 텍스트의 파편들이 그의 망막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할 아주 미세한 도파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병리다. 그는 심심함이라는 감정을 죄악처럼 여기도록 훈련받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겨지는 시간을 공포스러워한다. 침묵은 거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짧은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스마트폰이 꺼진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의 실존적 불안을 저 남자는 단 1초도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도망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고민하지 않아도 뇌를 간지럽혀주는 디지털 쾌락의 세계로. 헉슬리는 독재자가 서적을 불태우고 정보를 통제하는 조지 오웰의 차파시 1984. 적 디스토피아보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정보와 쾌락에 익사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거세당하는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 지금 저 남자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다. 아무도 그에게 폰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릴스를 보며 킬킬거리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의력을 헌납하고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던져주는 디지털 사료를 받아먹으며 안도감을 느낀다.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행위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 젖먹이가 불안을 느낄 때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무는 행위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는 성인 남성의 육체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척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젖을떼지 못한 거대하고 징그러운 유아일 뿐이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다. 그녀는 아름답다. 청담동 샵에서 공들여 받은 메이크업과 세련된 드레스,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뿌린 니치 향수의 향기까지. 그녀는 이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을 보라.
남자가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 있다. 여자의 본능,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DNA에 각인된 그 예민하고 잔인한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약함을 감지하는 데 있어 최첨단 탐지기보다 더 정확하다. 그녀가 찾는 남자는 원시시대의 사냥꾼, 부족을 지키는 전사,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이 수컷은 고작 테이블 위에 30초 침묵조차 견디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세상의 풍파는커녕 자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은 질환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가 과연 나와 내 자식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여자의 무의식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물합격. 이 남자는 안전하지 않다. 이 남자는 강하지 않다. 남자는 착각한다. 자신이 폰을 보는 동안에도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능력 있는 남자로 보일 것이라고, 혹은 자신이 바쁜 사람처럼 보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일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여자에게 있어 대화 도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체력이 없습니다. 라는 무능력의 고백이자, 나는 30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주입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라는 패배 선언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남자의 주의력은 파편화되어 있다. 그는 온전히 현존하지 못한다. 몸은 이 비싼 바에 가죽 소파에 앉아있지만 그의 정신은 사이버 공간의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다. 부재하는 남자는 섹시하지 않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값비싼 선물이 이전에 자신을 꿰뚫어 볼 듯 응시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 즉 온전한 집중이다. 하지만 솜에 취한 저 남자의 눈빛은 탁하다. 초점이 풀려 있고 몽롱하며 끊임없이 다른 곳을 곁눈질하는 초식동물의 불안함을 담고 있다. 그는 사냥꾼의 눈을 잃어버렸다. 목표물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성의 집중력 대신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나타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미어캣처럼 알림 배지를 확인한다. 이것은 거세다. 물리적인 거세보다 더 치욕적인 정신적 거세다.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고통을 참아내는 근육을 퇴화시킨다. 근육이 쓰지 않으면 위축되듯 인내심과 집중력도 훈련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저 남자는 이제 긴 글을 읽지 못할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깊이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갈등과 지루함, 그 끈적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견뎌낼 힘이 없다. 연애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한다. 서로 다른 두 우주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주머니 속에 소마를 꺼낼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게임 속으로 도피하거나 포르노그래피의 자극적인 세계로 숨어들 것이다. 여자는 이 냄새를 맡는다. 땀 냄새나 구취보다 더 역겨운 영혼의 구취를. 그것은 약한 수컷에게서 나는 멸망의 냄새다. 그는 겉으로는 톰 브라운 수트로 갓발을 키우고 헬스장에서 근육을 부풀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자아는 골다공증에 걸린 노인처럼 텅 비어 있다. 작은 충격에도 바스러질 듯 위태롭다. 저 남자가 스크롤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한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뇌가 과부하 걸린 상태일 뿐이다. 쇼폼 영상에 빠르고 강력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현실 세계의 속도를 참을 수 없어 한다. 현실은 지루하다. 현실은 편집이 없고 배경음악이 깔리지 않으며 필터 보정이 없다. 그에게 현실은 고통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푸른 빛이 다시 그의 동공을 확장시킨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을 것이다. 언제든지 이 기계를 끄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 그는 이미 노예다. 쇠사슬이 아니라 쾌락으로 묶인 노예. 채찍이 무서워.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주는 사탕이 너무 달콤해서 스스로 감옥문을 잠그는 노예. 헉슬리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억압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쾌락만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서울의 밤거리를 메운 수많은 좀비들이 바로 그 증거다. 그들은 걷고 있지만 죽어 있다.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앵무새처럼 미디어가 주입한 말들을 되뇌일 뿐이다. 여자가 마침내 잔을 내려놓는다. 얼음이 녹아 밍밍해진 칵테일처럼 그녀의 기대감도 완전히 희석되었다. 그녀는 안다. 오늘 밤은 실패했다. 이 남자는 돈이 많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남자는 아니다. 그녀는 아마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낼 것이다. 그냥 그래, 좀 별로야. 구체적으로 뭐가 별로인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낀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다. 약한 유전자와 섞이지 않으려는 암컷의 방어 기제다.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왜 분위기가 식었는지 의아해하며 또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혹시 급한 연락이 왔나? 라는 멍청한 변명을 대면서 그 변명이 자신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삽으로 도파민이라는 흙을 덮으며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남성성을 매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잔에 남은 마지막 위스키를 털어넣는다. 식도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기운이 나를 깨운다. 나는 이 처참한 광경을 똑바로 목격한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트 실패담이 아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몰락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편리에 길들여져 야성을 잃은 수컷들,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면서도 같은 쳇바퀴를 돌고 있는 암컷들. 이 거대한 소마의 제국에서 깨어있는 자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만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남자가 다시 웃으며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의 마음속 차단막은 이미 내려졌다. 그녀는 이제 집에 갈 핑계만을 찾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슬픈 희극인가. 쾌락을 줬다가 진짜 기쁨을 놓쳐버린 자들의 초상이여. 한남동의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화면 속에서 구원을 찾고 있다. 그 구원이 사실은 그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인 줄도 모른 채 이것이 바로 소마의 역설이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며 가장 즐겁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비참하게 썩어가는 순간이라는 것. 이 도시에 흐르는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안락하다. 한남동의 위스키바를 나서면 마주하는 서울의 밤은 하지만 나는 그 안락함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를 맡는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배달 플랫폼이 기름진 치킨과 족발을 현관 앞까지 대령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의 지루함을 마취시킬 수천 편의 드라마를 뇌혈관에 직접 주사하며 데이팅 앱은 방구석에 누워 이성의 사진을 고기 등급 먹이듯 넘겨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유토피아인가? 아니,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사육장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에 달콤한 독극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야성을 잃어가는 가축에 불과하다. 나는 이 현상을 편의주의적 거세라고 부른다. 과거의 남자는 생존을 위해 맹수와 싸우고 혹한을 견디며 경쟁 부족과의 전쟁에서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과 인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연료였다. 그러나 현대의 남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편의점 도시락을 사냥하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화면 속의 허상을 사냥한다. 헬스장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근육을 부풀릴지언정 고난을 돌파하는 정신의 근육은 이미 위축되어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이것의 중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타락이 자리 잡고 있다. 본래 도파민은 추구의 호르몬이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뇌가 주는 보상, 그것이 도파민의 본질이었다. 즉, 도파민은 노력과 보상 사이의 정직한 거래였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은 이 거래의 장부를 조작했다. 현대의 남자는 노력 없이 보상을 얻는다. 포르노그래피를 생각해보라. 실제 여성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구애의 과정, 거절의 공포, 감정의 교류, 그리고 책임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포르노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시각적 쾌락과 사정의 오르가슴이라는 결과값만을 제공한다. 이것은 뇌에 대한 사기극이다. 뇌는 이것을 실제 번식 행위로 착각하고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현실의 남자는 그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휴지를 뽑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짜 도파민에 길들여진 뇌는 더 이상 힘들고 불확실한 현실의 도전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화면 속에 완벽한 몸매의 여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책을 읽고 사색해야 하는가? 15초짜리 짧은 영상이 뇌를 즐겁게 간지럽혀 주는데 이렇게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진 남자는 현실 세계의 자극을 지루함으로 느낀다. 그는 현실의 여자가 화면 속 여자만큼 자극적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현실의 대화가 유튜브 영상만큼 빠르지 않아서 답답해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붕괴는 연애 시장에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도파민 중독자들은 여성을 인격체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파민 자판기로 인식한다. 그들은 여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들이 갈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메신저의 답장 속도, 데이트 신청에 대한 승낙 등 즉각적인 피드백에 목숨을 건다. 여자가 답장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에 떨고 거절당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거나 분노한다. 이것은 남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엄마의 관심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투정이다. 그리고 여성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그들의 생물학적 레이더를 통해 이 악취를 맡는다. 이 남자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위로를 원하는구나. 이 남자는 내면이 텅 비어서 나를 통해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구나.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찾는데 정작 다가오는 남자들은 자신에게 기대어 징징거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남성이 겪는 매력의 실종의 근본 원인이다. 소위 착한 남자 콤플렉스도 여기서 기인한다. 그들은 갈등을 회피하고 여자의 비위를 맞추며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비겁함이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갈등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정신적 체력이 없어서 그저 예스만 외치는 예스맨이 되는 것이다. 여자는 자신의 의견에 맹종하는 하인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과 맞서고 리드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격을 원한다. 편리함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은 회복 탄력성의 상실이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욕구가 해결되는 세상에서 자란 남자들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전무하다. 과거에는 짝사랑하는 여자의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거나 수십 번의 편지를 쓰는 낭만이라는 이름의 인내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아픔조차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메시지 확인 후 답장이 없는 것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곧바로 다른 어플을 켜서 대체제를 찾는다. 진지함은 촌스러운 것이 되고 쿨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상처받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그러나 쿨한 척하는 그들의 내면은 사실 펄펄 끓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고통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친다. 술로, 게임으로, 포르노로, 혹은 잠으로. 이러한 회피 기제는 남자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남성성의 핵심인데 그 기능을 상실한 남자는 사회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한다. 이 남자는 작은 시련에도 도망칠 위인이구나. 출산과 육아, 경제적 위기 같은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면 나를 버리고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탈 놈이구나. 이 판단이 서는 순간 여자의 마음은 차갑게 닫힌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주고 아무리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소용없다. 생존 본능은 로맨스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편리함의 중독이 남자의 신체적 활력마저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과당, 배달 음식의 트랜스 지방은 남자의 혈관을 막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린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세포는 여성 호르몬을 생성한다. 즉, 현대 남성들은 물리적으로도 여성화되고 있다. 거울을 보라. 턱선은 무너져 내리고 배는 나오고 눈빛은 흐리멍덩하다. 그 몸뚱이에 명품 수트를 걸친다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야생성을 잃은 사자는 동물원의 구경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초식남이나 절식남이라는 단어로
이 현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퇴화다. 싸울 힘도 사랑할 힘도 책임질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의 양산. 이것이 바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그림자다. 편의점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새벽 배송이 아침을 깨우는 이 도시에서 남성성은 소리 없이 질식당하고 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가로 영혼을 팔았다. 파우스트의 거래처럼 우리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힘을 포기한 것이다. 저기 바 구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는 또 다른 남자가 보인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눈빛에는 권태가 아닌 깊은 고독과 사색이 담겨 있다. 그는 이 소마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반란군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폐잔병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적어도 쾌락의 링거를 꽂고 있지는 않다. 고통을, 외로움을, 그 쓰디쓴 침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나는 그에게서 희미한 가능성을 본다. 편리함의 감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자들은 오늘도 집에 돌아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켜고 치킨을 뜯으며 자극적인 웹사이트를 배회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믿으며 잠이 들겠지만 그들의 뇌는 이미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다음날 아침 또다시 자극을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처참한 21세기 서울의 리얼리즘이다. 편리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진부한 교훈을 넘어 편리함이 어떻게 남자를 수컷의 지위에서 끌어내려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시키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소비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영웅을 원한다. 비록 상처투성이라 해도 고난을 뚫고 자신에게 걸어오는 피 묻은 기사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는 깨끗한 수트를 입은 환자들만 넘쳐날 뿐이다. 이 거대한 병동에서 과연 누가 스스로 링거를 뽑고 일어설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도파민이라는 달콤한 안개 걷어내고 고통이라는 명징한 거울 앞에 서야 한다. 인간의 뇌는 본래 결핍을 연료로 삼아 진화해왔다. 배고픔은 사냥을 하게 만들었고 추위는 불을 발견하게 했으며 외로움은 언어와 문화를 창조하게 했다. 결핍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결핍을 죄악시하고 모든 구멍을 즉각적인 쾌락으로 메워버린다. 배가 고프기도 전에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전에 메신저 알림이 울린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만족감이 아니라 권태다. 그리고 그 권태를 견디지 못해 더 강력하고 더 말초적인 자극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소마의 역설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나약해진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듯 정신 또한 시련과 고뇌를 통해 단단해진다. 하지만 현대의 남자들은 정신적 근손실을 겪고 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다. 상사의 잔소리, 연인의 투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마주할 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스마트폰 속으로 도피한다. 그곳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를 평가하는 시선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나를 위해 맞춤 설계된 알고리즘만이 나를 환대해준다. 그러나 그 환대는 가짜다. 그것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현실에서 격리시켜 병들게 만드는 격리, 병동의 친절함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남자의 나약함을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은 자신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성을 원한다. 여기서 우월함이란 단순히 키가 크거나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존 능력,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자신과 자손을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10분도 버티지 못하는 남자, 배달 음식이 없으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남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론에 휩쓸려 자신의 주관조차 갖지 못한 남자가 과연 우월한 유전자인가? 여성의 무의식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친다. 그래서 그녀들은 남자를 경멸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비싼 선물을 사주어도 그가 보여주는 태도가 찌질하고 나약하다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남자의 기계와 야성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여자가 돈을 밝힌다고, 조건만 본다고 욕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한다. 이것이야말로 패배자의 변명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지갑이 얇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얇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병들었다. 편리함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와 영혼을 잠식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었다. 알림이 울리면 침을 흘리고 좋아요가 눌리면 꼬리를 흔든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삶인가? 이것이 과연 남자의 삶인가? 알더스 헉슬리가 경고했던 멋진 신세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소마를 먹으며 행복해하지만 그 행복은 노예의 행복이다. 자유를 반납하고 얻은 안전, 야성을 거세하고 얻은 편안함. 그 대가로 우리는 남성성을 잃었다. 그리고 남성성을 잃은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그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남성기를 달고 있는 사회적으로 거세된 중성적 존재일 뿐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대로 썩어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깨어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편리함의 끝은 파멸이지만 고통의 끝은 위대함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빌어먹을 배달 앱을 지워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고 무거운 쇠질을 하며 근육을 찢어라. 지루함과 고독을 친구 삼아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아직 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 불씨를 살려내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 안락한 소마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가리키려 한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련되거나 우아하지 않다. 그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지루하며 당신의 뼈를 깎아내는 듯한 인내를 요구한다. 이 치료법의 이름은 자발적 결핍이다. 당신의 뇌를 좀먹고 있는 그 달콤한 쾌락의 수도꼭지를 강제로 잠그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껏 뇌를 망가뜨려온 방식에 정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편안함이 당신을 거세했다면 오직 불편함만이 당신을 다시 남자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서점 가판대에 널린 자기 개발서들이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긍정의 힘 따위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생체 실험이자 썩어 문드러진 당신의 도파민 회로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 넣는 대수술이다. 치료의 시작은 철저한 단절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 자극적인 영상물, 배달 음식, 의미 없는 술자리,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짜 인간관계들, 이 모든 값싼 쾌락의 공급원을 끓는 물에 소독하듯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당신은 공포를 느낄 것이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었을 때 겪는 금단 현상처럼 손이 떨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을 켜서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미칠 듯한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떨림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 노예의 근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 그 고통을 다른 쾌락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 끔찍한 심심함과 불안을 온몸으로 받아내라. 이것이 바로 시면을 마주하는 훈련이다. 니체가 말했듯 당신이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현대 남성들은 이 시면의 눈빛을 두려워하여 눈을 돌리지만 진짜 남자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위대한 정지 속에서 당신의 뇌는 비로소 치유를 시작한다. 과도한 자극에 찌들어 비명을 지르던 수용체들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살아난다. 이때 찾아오는 지루함은 적이 아니다. 지루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외부의 잡음 말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군주가 된다. 이것이 고독의 힘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남자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여자에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견고한 성 안에서 홀로 왕좌를 지킨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린다. 왜냐하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남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인정, 여자의 몸, 여자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 그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그녀가 데이트를 거절해도, 심지어 그녀가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무심함이야말로 여자가 가장 갈망하는 남성성의 정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소위 연애 고수들이 가르치는 밀고 당기기 기술 따위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여자가 1순위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태도다. 당신에게는 여자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력의 개념이 등장한다. 목적이 있는 남자는 무거운 질량을 가진 행성과 같다. 그는 자신의 궤도를 돌며 자신의 길을 간다. 반면 쾌락을 좇는 남자는 질량이 없는 우주의 먼지와 같다. 그는 바람이 부는 대로, 여자의 기분이 바뀌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린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질량이 큰 남자에게 끌려가 궤도를 돌고 싶어 한다. 이것이 심리적 중력이다. 당신이 고통을 감내하며 만들어낸 당신만의 규율, 당신만의 야망, 당신만의 철학이 바로 그 중력을 만든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쇠질을 하며 근육을 찢고 읽기 힘든 철학책을 읽으며 사고의 깊이를 더해갈 때 당신의 중력은 점점 더 강해진다. 이 중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되어 당신을 감싼다. 여자는 당신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낀다. 이 남자는 다르다. 이 남자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완벽하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공포와 흥분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프레임의 역전이다. 당신은 더 이상 구애자가 아니라 심사관이 된다. 남자의 섹시함은 여유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잃을 것이 없다는 태도에서 나온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은 오직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다. 쾌락의 솜에 취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놈들은 바닥의 감촉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추락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자발적 고통을 통해 단련된 당신은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여자가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사업이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타인의 비난이 두렵지 않다. 이 두려움 없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매력적인 수컷으로 만든다. 당신의 눈빛은 달라진다.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목표물을 꿰뚫어보는 포식자의 눈, 혹은 모든 번뇌를 초월한 수행자의 깊은 눈을 갖게 된다. 여자는 그 눈빛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낀다. 자신의 얄팍한 유혹이나 내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는 항복한다. 그녀의 자아는 무너지고 그녀의 여성성이 깨어나 당신에게 복종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다. 이것은 강한 수컷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암컷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의 발현이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산, 당신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늘 아래서 비로소 안식을 찾는다. 당신이 고통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당신이 쾌락을 좇을 때는 쾌락이 당신의 주인이었지만 당신이 고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쾌락의 주인이 된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은 이제 당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전리품이 된다. 전리품은 즐기되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왕의 태도다. 왕은 왕관을 쓰기 위해 목의 고통을 견딘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왕국은 반란군에게 점령당했다. 알고리즘이라는 반란군, 편의주의라는 반란군, 나약함이라는 반란군이 당신의 왕좌를 차지하고 당신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탈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벽을 긁어서라도 나와라. 손톱이 빠지고
피가 나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감옥 문을 부수고 나와라. 서울의 밤거리, 수많은 넌사인 아래에서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남자들을 다시 보라.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조차 모른다. 그들은 쾌락을 행복이라 믿고 편안함을 성공이라 믿는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안다. 진짜 행복은 쾌락의 반대편, 즉 의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는 오직 책임을 짊어지는 고통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것을. 고통은 당신을 정화하는 불이다. 그 불 속에서 불순물은 타버리고 오직 순수한 금만이 남는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썩어 없어질 육체인가? 아니면 영원히 빛날 정신인가? 알더스 헉슬리가 묘사한 야만인 존은 문명 세계의 총통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그는 소마가 주는 가짜 행복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고통과 불행을 기꺼이 끌어안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신도 선언해야 한다. 나는 이 썩어빠진 세상이 주는 가짜 젖꼭지를 뱉어버리겠노라고. 나는 내 두 발로 서서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세상을 보며 내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겠노라고. 당신의 뇌가 비명을 지를 것이다. 당장 인스타그램을 켜서 도파민을 충전하라고. 당장 유튜브를 켜서 뇌를 마비시키라고. 당장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외로움을 달래라고 협박할 것이다. 그 협박에 굴복하지 마라. 그 소리는 당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의 기생충이 죽어가는 소리다. 그 기생충을 굶겨 죽여라.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결핍되어라.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지고 사소한 것들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책 속의 한 구절이 천둥처럼 가슴을 때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남자가 달라 보일 것이다. 더 이상 겁먹은 소년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전사의 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여자를 만날 자격을 갖춘다. 아니, 그때가 되면 여자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가지려 하면 달아나고 놓아주면 따라온다. 잔을 비워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이 따뜻하고 몽롱한 바에 머물지 마라. 이 가죽 소파의 안락함은 당신의 무덤이다.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아라. 그 바람이 당신의 뺨을 때릴 때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껴라.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전쟁이다.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 타협하지 마라.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마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잘라내라. 당신은 혼자가 될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당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담보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보석이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소마를 먹고 돼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먹고 인간으로 살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 아직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다. 그 야성을 깨워라. 그리고 포효하라. 이 거대한 침묵의 도시를 향해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낡은 장난감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세상과 맞짱 뜰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나가라. 이 바의 문을 박차고 열어 진짜 현실이라는 야생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라. 부디 살아서 진짜 남자가 되어 다시 만나자.